반갑습니다. 감성책방의 이병찬입니다. 오늘은 김혜남 지음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책을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죠?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혹은 다시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하겠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허황된 소리를 한다고 한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사실 본인의 인생을 100%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족한 부분, 결핍된 부분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작가이신 김혜나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 사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깨달은 바를 이 책에 담아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시작해 볼게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다. 파킨슨 병입니다. 2001년 2월 사랑의 전화복지재단에서 강의가 있던 날 오전, 나는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순간 쇠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고 눈앞에 세상이 얼어붙었다. 그렇지만 강의를 취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겨우 강의를 마치고 나와 택시를 타려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파킨슨병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 뇌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손발이 떨리고 근육이 뻣뻣해지며 몸이 굳고 행동이 느려지고 말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보통 65세 이후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교황 요한 바오르 2세,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배우 로빈 윌리엄스도 이 병을 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43살에 파킨슨 병이라니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게다가 파킨슨 병은 우울증과 치매, 편집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데 나에게 그런 시련이 닥쳤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가장 끔찍한 사실은 파킨슨 병은 아직까지 딱히 치료법이 없어 희귀성 질환으로 분류되며 발병 후 15에서 17년 정도 지나면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가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내 인생이 60세 전에 끝난다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18살 때 바로 위 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방황하며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차피 살 거라면 잘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난 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온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어렵게 두 아이를 낳고 이제 막 내 뜻을 펼쳐보겠다고 병원을 개업한 지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정신분석 공부를 더 하려는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던 것일까? 큰아이가 중학생이고 둘째는 초등학생인데 그 아이들은 또 어쩌란 말인가? 나는 당시 평상심으로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일단 병원 문을 닫고 집에 있는데 거의 한 달 동안을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만약 내가 의사만 아니었다면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아도 병에 대해 잘 모르니까 덜 끔찍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의사였고 병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미래가 빤히 그려졌고 그것이 나를 더 우울하게 만들었다. 꼼짝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 한없이 천장만 쳐다보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나는 내가 불치병 환자가 되어 의사로부터 몇 년 안 남았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남들과 다른 반응을 보일 줄 알았다. 그래도 의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 현실을 빨리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울고불고 원망한다 해도 병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말이다. 그러나 나는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내가 왜 그런 병에 걸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눈앞이 캄캄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으며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그러는 사이 우울은 더 깊어져 갔고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그대로인데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현재가 조금 불편해진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망치고 있는 거지? 당시 나는 피곤하면 오른쪽 다리를 조금 끌고 글씨를 쓰는 게 힘들긴 했지만 환자를 진료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중간중간 쉬어준다면 별 문제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왜 오지도 않은 시간을 걱정하느라 침대에 누워 오늘을 망쳐하는가? 파킨슨병 치료법이 아직은 없지만 계속해서 연구 중이니 앞으로 개발될 수도 있는 거였다. 그리고 내 뇌에서 도파민 분비세포가 80% 사라졌지만 그래도 아직 20%는 남아있다. 즉, 내 노력 여하에 따라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다시 병원에 나가기 시작했다. 환자들을 진료하고 강의를 나가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도파민 작용제는 보통 치료 효과가 3년 가는데 나는 그 약으로 12년을 버텼다. 2013년 그 다음 단계 약인 레보도파를 쓰기까지 말이다. 또한 나는 그 12년 동안 책을 5권 썼으며 진료와 강의도 계속했다. 다행히 치매 현상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우울증도 경미한 편이다. 만약 그때 침대에 계속 누워 병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지냈다면 어땠을까?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치매에 걸리고 우울증에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나를 상상하며 그 시간을 보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테고 그저 의미 없는 하루하루가
반복되었을 것이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쳐올 때가 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그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달려있다. 똑같은 12년이라도 그 결과가 확실히 다른 것처럼 말이다. 그것이 내가 2001년 2월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깨달은 삶의 진실이다. 딱 한 발짝만 내디뎌 볼 것. 2014년 1월 3일 아침 출근하려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다. 병이 조금씩 악화되어 그렇게 미뤄왔던 치료제 레보도파를 사용한 지 10개월째였는데 더 이상 환자를 진료하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한 달만 쉬어야 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고 출근을 포기했다. 첫 아이를 유산하고 어렵게 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와중에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는 출근을 내려놓은 것이다.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엔 병원 문을 닫고 체질 개선과 요양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내려갔다. 사흘리에 있는 조그만한 집에 혼자 머무르며 치료에만 집중했는데 처음에는 진료도 그만두고 공기 좋은 곳에 내려가서인지 병세가 호전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점점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레보도파 약효의 지속시간이 3시간밖에 안 돼 하루에 반 정도는 누워서 약을 먹을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려야 했고 땀이 비 오듯 쏟아져 하룻밤에도 옷을 3번 정도 갈아입어야 했다. 게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자율신경계가 깨져서 심장 박동수가 120을 넘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돌아 눕기도 힘들고 이불이 무겁게 느껴져서 발로 차 내려 해도 다리가 뻣뻣해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 다리를 1cm 옆으로 옮기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누군가 파킨슨병을 묘사할 때 온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는 움직여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그 상태를 직접 경험하는 것은 커다란 고통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다. 파킨슨병 환자들의 경우 소변이 금방 마려워 화장실에 자주 가는데 밤에도 예외는 아니다. 겨우 눈을 붙였는데 소변이 마려워 잠을 깨고 화장실에 갔다 오면 한두 시간 잠들었다가 다시 화장실에 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날도 그랬다. 새벽 1시쯤 소변이 마려워 눈을 떴다. 힘겹게 일어선 다음 화장실에 가려고 발을 떼는데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꽈당 넘어질 뻔했다. 분명 내 다리인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았던 것이다. 화장실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도저히 거기까지 갈 수가 없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화장실 쪽으로 바라보며 움직이려다 앞으로 넘어지길 몇 번. 이대로 주저앉아 오줌을 싸버릴까 싶었다. 다 큰 어른이 바지에 오줌을 싸게 될 줄이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데 집에 나 혼자뿐이니 더 막막했다.
그러다 화장실 문을 바라보는 대신 발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발을 한 발짝 천천히 떼었다. 신기하게도 발이 움직여졌다. 발을 쳐다보면서 다시 한 발짝 움직였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화장실에 도착해 있었다. 보통 때면 2초 만에 갈 수 있는 화장실을 가는데 5분 넘게 걸리긴 했지만 도착해서 볼일을 봤으니 그러면 된 것 아닌가. 아, 한 발짝이구나. 내가 가려는 먼 곳을 쳐다보며 걷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발을 쳐다보며 일단 한 발짝을 떼는 것. 그것이 시작이며 끝이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데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흔히 높은 계단을 오를 때 저 위를 보고 가면 못 올라간다는 말이 있다. 분명 많이 올라왔는데 계단 끝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사실에 절망하여 주저앉게 되기 때문이다. 주저앉아 언제쯤 저 끝으로 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 아예 올라가기를 포기하게도 된다. 그러나 도저히 못 갈 것 같은 순간에도 발을 쳐다보며 한 발짝 떼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다. 그리고 계단 끝을 보며 올라갈 때는 힘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올라가는 일 자체가 고통스러운데 신기하게도 발을 쳐다보고 한 발짝을 떼는 데 집중하면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온 신경이 그저 한 발짝을 내딛는 데만 집중되기 때문이다. 선생님, 한 발짝을 떼는 것은 쉽죠. 그런데 만약에 그 길이 아니면 어떡하죠?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고 한 발짝 한 발짝 열심히 갔는데 낭떠러지에 도착하면 어떡하냐고요. 어느 환자가 볼멘 소리로 나에게 했던 말이다. 내가 몇 년 동안 진료를 맡았는데 병 때문에 도저히 진료가 불가능해서 다른 의사를 소개해주자 그는 나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다. 선생님,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맞는 치료자일까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맞냐고요. 만약에 아니면 어떡하죠? 나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와 치료자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둘이 서로 만나서 치료를 진행해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딴의 미안한 마음에 최대한 그와 잘 맞을 것 같은 치료자를 연결해 줬지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만약에 잘 맞으면 계속 그 의사 선생님과 치료를 진행하면 되고 안 맞으면 다른 치료자를 찾아가면 되죠. 그런데 지금처럼 울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신의 상태가 더 나빠질 거라는 건 확실해요.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길로 가는 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걸어간 길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몫이다. 배우자를 찾는다고 했을 때 그가 나와 맞을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다. 연애할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배우자를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로 만들어가는 건 내 몫이다.
물론 선택한 길이 틀릴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낭떠러지에 도착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두려워 한 발짝도 떼지 않으면 영영 아무 데도 못 가게 된다. 그리고 내 경험상 틀린 길은 없었다.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었고, 길을 잘못 들었다 싶어도 나중에 보면 그 길에서 내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배움으로써 내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 때론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 때문에 화가 난 적도 있지만 분노의 힘이 나를 살게 한 적도 있다. 그러므로 가장 빠른 직선 코스로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만 버린다면 한 발짝을 떼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이유는 없다. 남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봐야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다면 오히려 그게 더 슬픈 일이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말고 용기 내어 일단 한 발짝만 내디뎌 보라. 내가 화장실에 가기까지 5분이 걸렸지만 도착한 순간 해냈다는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한 발짝을 내디딘 순간 알게 될 것이다. 용기 내기를 참 잘했다는 것을. 더 많은 실수를 저질러 볼 것이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년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구절이다. 모든 성장엔 고통이 따른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머물고 있는 세계를 깨뜨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장통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성장통을 고통스럽게만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 알을 깨고 나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신나는 일이다. 갑갑하고 좁은 세계를 벗어나 날개를 확 펼치고 날아갈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드넓은 하늘을 훨훨 날면서 느끼게 될 자유를 생각해보라. 나는 그것을 대학교 연극반 활동을 통해 깨달았다.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책 읽는 것조차 힘들어할 만큼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았다. 그 성격을 고치고 싶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연극반에 들어갔다. 하지만 막상 발성이며 동작이며 남들 앞에서 하려니까 용기가 나지 않았고 힘들어서 그만둘까 생각도 여러 번 했다. 그러다 1학년 겨울방학 때 연극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에서 맏딸 역을 맡게 되었다. 비중도 크지 않았고 무대 위에선 실수 연발이었지만 그럼에도 첫 공연을 끝냈을 때 희열은 최고였다. 내가 그 많은 관객 앞에서 연기를 해냈다는 성취감에 너무나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무언가 내 안에서 불꽃처럼 터지는 것도 느꼈다. 무대 위에서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역에 몰입해 그 역할을 해낸 경험이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다.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도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두려워도 무엇이든 또 도전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자부심은 기대와 성공의 비율에 좌우된다고 말했다. 성공의 경험이 쌓일수록 자부심 또한 강화된다는 뜻이다. 또 자부심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다. 그렇게 도전하면 할수록 성공의 확률 또한 올라간다. 성공이 성공을 부르는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알을 깨고 나아가는 것은 즐겁고 신나는 일이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배우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몰랐던 나를 발견함으로써 또 다른 성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나만 해도 연극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여전히 힘들어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정신치료의 방법으로 사이코 드라마를 시도할 때 나는 해보기도 전에 못한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도전은 많은 것을 감수해야 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 쫓아가기가 힘들 뿐더러 당장 성과를 내지 않으면 도태되고 마는 현실에서 한 번의 도전이 씻을 수 없는 실패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커지게 마련이다. 게다가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우리가 탄 컨베이어 벨트 또한 더욱 좁아지고 경쟁은 더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즉,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함부로 타인에게 뭐든 도전해보라고 권하지 못하는 이유다. 하지만 그렇게 움츠러들면 들수록 경험한 게 너무 없어서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기는커녕 점점 도태되어 버리고 그만큼 자존감은 떨어지게 된다. 예전에 국립정신병원에서 일할 때 나는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기에 약간 불안하거나 몇 차례 떨어진 레지던트들을 맡아 가르친 적이 있었다. 그중 한 레지던트는 무려 3번이나 전문의 시험에 떨어진 후 어두운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그런데 그가 내민 진찰 기록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누가 봐도 너무 엉망이었던 것이다. 빨리 그 기록을 선배들에게 보여주고 도움을 구했더라면 3번이나 떨어지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에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그가 말했다. 선배들에게 모르니까 가르쳐달라고 하면 자신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웠단다. 그래서 무엇이든 혼자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일은 더디고 결과도 좋지 못했다고 했다.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나중에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었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무력감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쇠사슬로 발목이 묶인 채 자란 코끼리는 충분히 쇠사슬을 끊을 만큼 힘센 코끼리가 되어도 그것을 끊지 못한다고 한다. 어릴 때 쇠사슬을 끊지 못했던 기억이
코끼리를 자포자기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충분히 그 상황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음에도 과거의 실패 때문에 지레 포기하는 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한다. 실패의 경험은 점점 더 도전을 어렵게 하고 성취와 멀어지게 만든다. 그런데 그런 상황일수록 작은 도전과 성취가 중요하다.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에게 혼자 해외여행을 가라면 무리일 수 있겠지만 아직 안 가본 가까운 곳을 친구와 함께 가보라고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시도해 볼 것이다. 그렇게 한두 번 가보면 자연스럽게 더 멀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나중에는 혼자서도 해외여행을 갈 용기를 내게 된다. 이처럼 작은 도전에 성공을 거두면 다음 도전이 더욱 쉬워지게 마련이다. 도전도 무기력과 마찬가지로 학습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성공이 쌓일수록 우리는 실패 가능성보다 성공 가능성을 더욱 크게 보고 실패하더라도 그 역시 성공을 향한 과정이라고 여기며 재도전하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알을 깨고 나가는 건 무척 신나는 일이다. 몸집이 커져 어느새 답답해져 버린 알을 깨고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신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그렇게 만난 세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준다. 어찌 보면 삶은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경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양한 경험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준다. 철학자 파스칼의 잠언대로 우리가 인생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삶을 우리가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고 가정하고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뿐이다. 그러니 더는 실수와 실패가 두려워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살아보니 웬만한 실수와 실패로는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설령 이혼을 하고 회사를 그만둔다 해도 마음만 먹는다면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고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요즘 병 때문에 움직이는 게 힘들다 보니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대부분을 집에 머무르고 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내가 잘한 게 하나 있다면 끊임없이 작은 도전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방울 사진들을 찍어 전시회를 열고 스마트폰으로 그림을 그려 책을 냈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또 다른 도전을 준비 중이다. 내가 사진가들처럼 사진을 잘 찍어서 전시회를 연 것은 결코 아니다. 화가처럼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림 에세이를 낸 것도 아니다. 다만 나는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고 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스마트폰 그림을 그리며 그 세계에 빠져들어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는데 그 마음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에게 내가 찍은 물방울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 정말 아름답더라.
선생님이 그린 삐뚤빼뚤 그림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 그거면 충분히 새로운 도전을 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새로운 도전들을 하며 나의 삶은 훨씬 재미있고 풍성해졌다. 그러니 길을 걸을 때 매일 똑같은 길로만 걷지 말고 한 번쯤은 새로운 길로 가보길 권한다. 음식을 먹을 때도 한 번쯤은 새로운 음식에 도전해보라. 친구를 만날 때도 늘 가던 장소가 아닌 아주 낯선 곳에서 만나보라. 그리고 뭐든 재미있어 보이는 게 있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한번 시도해보라. 그렇게 새로운 경험을 수없이 해본 사람과 매일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는 사람의 내일은 다를 수밖에 없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고 싶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웬만한 일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쌓인 경험들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기 때문이다. 상처를 입더라도 더 많이 사랑하며 살 것이다. 언젠가 병원에 17살의 여학생이 찾아왔다. 그녀는 학교도 안 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심지어 밥도 잘 챙겨 먹지 않았다. 엄마 손에 이끌려 억지로 진료실 의자에 앉은 그녀는 그저 멍하니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다. 뭘 물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그녀가 입을 연 것은 몇 달이 지나서였다. 선생님, 사람이 왜 살아야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져서 뭐해요? 결혼해서 애 낳으면 또 뭐하고요? 그래봤자 어차피 다 죽을 텐데. 맞다. 인간은 죽는다. 게다가 광대한 우주와 아득한 시간 속에서 바라보면 살다간 발자국 하나 제대로 남기지 못하는 미미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살아간다. 유한한 삶에도 불변의 가치와 무한한 의미가 있다고 믿으면서 또 그것을 이해하고 지키고 후대에 남기려고 노력하면서 산다. 그러고 보면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죽음이라는 숙명 앞에서도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니 말이다. 그리고 나는 이 기적이 사랑으로부터 나온다고 믿는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경험한다. 또 누군가를 목숨보다 사랑했던 경험은 이 세상에 나를 초월한 어떤 가치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뿐만 아니라 사랑에 빠졌을 때 합치감과 시간이 정지된 듯한 느낌은 우리의 한시적인 인생에도 영혼성이 있음을 깨닫게 한다. 즉, 유한한 삶에서 무한한 가치를 체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지만 그녀는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말했다. 그래봐야 뭐하냐고. 어차피 죽을 텐데. 사랑 때문에 죽음이 더 고통스러울 뿐이라고. 차라리 사랑도 모른 채 생을 마감하는 편이 훨씬 편할 거라고. 나는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그녀에게 대답 대신 소설 하나를 권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17소녀와 소년의 사랑을 그린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 였다.
헤이즐은 17살의 갑상선암 말기 환자다. 암이 폐에까지 전이되어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다행히 팔란키포라는 신약이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주어 여분의 삶을 얻었다. 그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삶을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수류탄 같다고 생각한다. 사상자 수를 최대한 줄이려면 어딘가 틀어박혀 있어야 한다는 수류탄이라고. 그녀의 목표는 하나다. 가능한 한 남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운명처럼 사랑이 다가온다. 환우들의 모임에서 훤칠한 키에 미소가 매력적인 어거스터스를 만난 것이다. 그 역시 암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아픔을 안고 있다. 첫눈에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책을 받고 읽고 좋아하는 밴드 음악을 함께 듣고 게임을 같이 하고 헤이즐이 존경하는 작가를 만나기 위해 같이 암스테르담을 여행하는 등 여느 10대들처럼 사랑을 쌓아나간다. 그러나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와 어거스터스의 목숨을 앗아가고 만다. 그 뒤 헤이즐은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된다. 어거스터스가 죽기 직전 헤이즐이 존경하는 작가에게 보낸 편지였다. 어거스터스는 훗날 있을 헤이즐의 장례식 추모사를 작가에게 대신 써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이다. 편지에서 어거스터스는 헤이즐의 병세가 위독해져 집중 치료실에 입원했을 때 몰래 들어가 그녀를 살펴보던 날의 이야기를 꺼낸다. 그날은 마침 그의 몸에 암세포가 빼곡하게 퍼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날이기도 했다. 즉, 두 사람 모두 한없이 죽음에 가까워졌던 날인 셈이다. 그의 가슴 속에는 검은 암세포 수액이 계속 나왔고 몸은 감겨있고 몸에 관이 삽입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그의 손이고 여전히 따뜻하고 손톱에는 짙은 파란색이 칠해져 있었죠. 난 그냥 그의 손을 잡고 우리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잠깐 동안 난 그 애가 먼저 죽어서 나 역시 죽어간다는 걸 절대로 모르길 바라는 착한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그러다가 우리가 사랑할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소망을 하게 됐죠. 난 나만의 상처를 남긴 거예요. 난 그 애를 사랑해요. 그 애를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정말로 행운아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을지는 고를 수 있어요. 난 내 선택이 좋아요. 그 애도 자기 선택을 좋아하면 좋겠어요. 어거스터스와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헤이즐은 원하는 대로 조용히 눈을 감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삶이 더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헤이즐은 어거스터스를 사랑함으로써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수류탄도 충분히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음을, 또 그것은 절대 저주가 아니라 특권임을 깨닫게 되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헤이즐은 몇 년간 암에 지배당한 몸뚱이를 비로소 사랑하게 되었다.
또한 암과의 싸움에서 필패할 시한부 인생도 투쟁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된다.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 미미한 흔적조차 남기지 못할 짧은 생에도 살아갈 의미가 있다고 믿게 된 것이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다 간 흔적을 남기려고 애쓴다. 거대한 건물을 짓고 드높은 명예를 위해 목숨도 내놓는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흔적은 사랑이라고 믿는다. 사랑을 하면 상처 또한 피할 수 없지만 사랑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더욱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또한 죽음 앞에서도 허무함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자신의 책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중국의 현자가 물었다. 학문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답했다. 사람을 아는 일이다. 또다시 질문했다. 선은 무엇입니까? 현자가 말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내가 죽는 날을 상상해 본다. 내 옆에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나의 손을 꼭 잡아주고 사랑한다고 속삭여줄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생에서 누려야 할 사랑을 충분히 주고받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은 비루했던 내 인생이 비로소 완성되는 시간일 것이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나를 믿을 것이다. 내 무릎에는 지금도 어릴 적 놀다가 생긴 흉터가 10개도 넘게 남아있다. 그 흉터들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다. 비행기 낙하산 놀이를 하다 계단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혀 뼈가 보일 정도로 깊게 베어 생긴 흉터. 이 안에는 같이 놀던 친구들이 모두 놀라 얼굴이 하얗게 변했던 기억이 함께 묻혀 있다. 이 푸른 자국은 연필을 들고 뛰다가 넘어져 연필심이 박힌 흔적이고, 그때 아버지는 연필심을 빼주며 나보고 조심성이 없다고 나무랐다. 무릎 가운데 지도처럼 남아있는 큰 흉터는 넘어져서 생긴 상처에 화상 연고를 잘못 발라 생긴 것이다. 결국 상처가 곪아서 며칠 학교를 못 갈 정도로 열이 펄펄 났다. 물론 아무 약이나 발랐다고 어머니에게 크게 혼나야만 했다. 어쨌든 흉터 하나하나마다 이야기가 들어있어 내가 살아온 과거를 증명해주고 있다. 어릴 적에는 흉에서 자꾸 신경이 쓰이고 가리고만 싶었던 흉터들이 지금은 오히려 그런 과거를 거쳐 지금 여기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삶의 기록이 된 것이다. 그런데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여기저기 크고 작은 흉터들이 산재해 있다. 어쩌면 내가 기억하기 훨씬 전부터 흉터는 이미 있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는 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엄마와 아빠, 가족, 선생님, 친구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그만큼 크기도 했고, 또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 주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내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깨지면서 상처를 많이 입었고 아물던 상처가 덧난 적도 많았다. 그뿐이랴. 상처 하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상처를 입기도 했다. 부끄러워서 가리고만 싶었던 흉터들. 그러나 지금 나는 내 흉터 하나하나를 사랑한다. 상처를 입고 그것이 회복되어 흉터로 남고 다시 상처를 입고 그것이 아물어 또 다른 흉터가 되는 동안 나는 더욱 성장하면서 인생을 배웠다. 결핍과 상실로 인해 상처를 입고 때론 그것들을 메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때론 견디는 법을 배우며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러면서 더욱 풍요로워지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 인간이지 싶다. 그러므로 흉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삶의 훈장이 될 수도 있고 숨기고 싶은 창피한 흔적이 될 수도 있다. 만일 몸과 마음에 감추고 싶은 큰 흉터가 있다면 더 이상 그 흉터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그럴수록 생채기만 더 날 뿐이다. 왜 상처는 벌써 아물었는데도 그 흔적 때문에 괴로워해야 하는가? 내 딸아이는 어릴 때 심장수술을 받았다. 지금도 아이의 가슴에는 그때 수술 자국이 길게 나 있다. 딸아이는 그 흉터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날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그 흉터는 바로 너가 큰 병을 이겨냈다는 징표란다. 어린 나이에 그 큰 수술을 견뎌내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어. 그래서 나는 너의 흉터가 오히려 자랑스럽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상처는 쓰라렸지만 상처를 이겨내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어쨌든 당신은 그것을 이겨냈다. 흉터가 바로 그 증거이다. 흉터야말로 당신이 그만큼 용감했고 강인했음을 말해주는 삶의 훈장인 것이다. 그러므로 큰 상처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살아남는 당신 자신을 칭찬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흔히 의사가 병을 낫게 해준다고 믿는다. 그래서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종종 감사 인사를 듣게 된다. 선생님 감사해요. 덕분에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웃기도 하네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럴 때마다 내 대답은 한결같다. 실은 제가 치료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문제들을 이겨낸 거예요. 전 단지 당신의 마음속 갈등을 풀 수 있게끔 도와준 거죠. 당신은 이미 스스로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어쩌면 여러 가지 힘든 기억과 갈등 때문에 그 힘이 마음 한구석에 찌부러져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그 힘을 되찾게끔 도와드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 문제를 해결한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힘든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힘을 말한다.
상처가 난 자리에 새살이 돋듯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회복 탄력성. 그 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많은 사람들이 홀로코스트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겪고도 살아남아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회복 탄력성 때문이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살바토레 메디는 일리노이 벨 전화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을 때 직원 43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했다. 그때 직원들 대부분이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이혼을 하거나 심장마비,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직원의 3분의 1은 그 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건강을 잘 유지했고 해고를 당한 뒤에도 곧바로 다른 일자리를 얻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보다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다는 데 있었다.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압도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누구나 살다 보면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인다. 또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힘들다고 말하고 위안을 얻으며 고통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려 노력한다. 당신도 지금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가? 그렇다면 기억하길 바란다. 신은 우리에게 고난과 상처를 주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 또한 선물로 주었다는 것을.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지금 겪는 고통이 끝이 없어 보인다 해도 당신은 분명 자신을 추스린 다음 움직일 것이고 하루하루를 이겨낼 것이고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그러니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당신이 스스로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껏 그래왔듯 당신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놀라운 힘을 든든한 지원군으로 삼아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김혜남 지음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일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첫 부분부터 깜짝 놀라셨죠? 파킨슨 병이라니. 김혜남 작가님의 책을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아셨겠지만 저는 사실 이 책이 처음이라 첫 장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그 고약한 병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면서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삶을 채워가고 계신 작가님에게 정말 큰 감명을 받았어요. 특히 어떤 힘겨운 상황이라도 딱 한 발짝, 그 한 발짝으로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제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정말 큰 위로가 됐고 용기가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에 대한 답은 결국 자신 안에 있고 그 답을 다시 태어날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면 되지 않을까. 한 발짝씩부터 말이죠. 네. 그럼 작가님께서
비록 몸이 좋지 않더라도 마음만큼은 더욱 행복하시길 바라며 감성 책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잘 자요.